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용현이라고 합니다. 넥슨 코리아의 개발부사장과 넥슨 게임즈 대표이사를 맡아 다양한 장르의 신작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게임을 개발하고 가져왔던 고민과 그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들, 그리고 그에 기반한 미래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다만 그동안은 제가 규모가 큰 게임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게임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따라서 제가 잘 아는 소위 대형 게임 위주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빅게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게임 업계의 흐름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자,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먼저 과거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게임 업계는 과거에 개척과 확장의 시대를 거쳐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척과 확장의 시대라고 했는데요. 맨 처음 초창기 게임 시장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초창기 게임 시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미개척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개척지였던 자리에 로컬 기업들이 각자 자기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저마다의 시장을 차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문화적이나 제도적, 경제적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던 회사들이 다른 지역 시장에 파고 들어가는 일도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아마 중국 시장에 진출한 몇몇 게임들이 그중 예였을 것 같습니다. 선도 기업들 서로 간의 경쟁은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분야에 대해 열심히 일했던 기업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자기 분야에서 자기 시장의 개척에 크게 성공한 기업들은 지금 빅플레이어가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 시장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시장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정체에 빠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PC 라이브 서비스, 모바일, 패키지 시장 모두 정체에 빠졌거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PC 라이브 시장이 얼마나 정체에 빠져 있는지는 한국 PC방 랭킹 순위나 스팀 상위 게임들의 출시 연도에 잘 드러납니다. 먼저 한국 PC방 랭킹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2020년 이후에 나온 게임은 별로 없고 출시한 지 10년 넘은 게임들 위주입니다. 글로벌 라이브 시장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정체의 조짐이 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스팀 랭킹에 새로 올라온 게임은 겨우 2개였고요. 그것도 저기 사위에 있는 바나나도 게임으로 쳐준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은 5에서 10여 년 묵은 게임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리스트엔 없지만 에픽의 포트나이트도 5년은 넘었고 10년을 향해 가는 게임입니다. 모바일 시장 역시 정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2016년부터 매년 월 매출 순위에 새로 진입한 타이틀 수의 그래프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한국이나 대만은 상대적으로 쉽게 차트에 오를 수 있지만 차트에서 쫓겨나는 게임들도 많은 반면에 일본이나 미국은 차트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장이든 갈수록 진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의 더 큰 위기는 사실 게임 시장 바깥에서 오고 있습니다. 게임 시장 규모만 놓고 보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모바일 앱 시장에서 게임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틱톡이나 유튜브의 매출이 게임 앱들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리복이나 아디다스가 아니라 닌텐도를 경쟁 상대로 인식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아이들이 집에서 게임을 하면 운동화가 덜 닳아서 이게 더 큰 위협이라고요. 같은 이치로 모바일 게임에겐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앱들이 경쟁 게임보다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유저들이 틱톡 소출을 보는 만큼 게임을 덜 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축인 패키지 게임 시장은 어떠한가? 경쟁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보면 패키지 게임 시장은 조금 생리가 다릅니다. 한정된 시간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 게임만 잘 만들면 다른 게임과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정체된 시장에서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하는 다른 시장보다는 수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키지 시장은 요즘 유저눈도 높아지고 퀄리티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서 소위 AAA 게임들은 개발 비용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 같은 경우는 초기 2018년만 해도 개발비가 1,500억 정도 하다가 최근에 마블 스파이더맨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4,500억 정도로 한 5년 사이에 3배 정도 비용이 늘었습니다. 콜 오브 듀티 시리즈는 더더욱 비싸서 코로나 전인 2020년에 이미 마블 스파이더맨 2의 2배가 넘는 7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조 2천억 정도 합니다. 1조 2천억의 개발비를 회수하려면 이제 뉴 노멀이 된 69달러를 적용해도 1,500만 카피가 팔려야 됩니다. 마케팅비를 포함하면 2천만 장 이상을 팔아야 겨우 본전을 맞추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런 식으로 개발비가 치솟고 있으니 기존의 강자들도 한두 개의 게임만 흥행에 실패하면 크게 휘청거리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상황을 보셨고요. 그렇다면 빅플레이어 입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로컬 게임 회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시장은 이제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다른 지역을 돌아봐도 비슷하게 모든 시장이 포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기업들은 서로가 서로의 시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싱글 플레이어 패키지 게임인 어쌔신 크리드는 라이브 게임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고, 워너브로더스는 호그와트 레거시를 3천만 장이나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기작들은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만든다고 합니다. 중국 업체들도 이제 내수용 게임에서 벗어나 글로벌을 타겟으로 한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내 시장을 뺏으러 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방어에만 치중하는 것보다 우리도 과감하게 밖으로 치고 나가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좋은 아이디어로 소규모의 엣지 있는 게임에 베팅해서 성공을 노릴 수 있지만, 큰 회사는 그런 방식으로는 몸집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도기업이자 빅플레이어인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빅플레이어만이 할 수 있고 빅플레이어가 잘 할 수 있는 빅게임으로 승부를 해야 합니다. 이 빅게임은 우리가 만들어 온 대작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빅게임을 정의하자면 규모와 퀄리티 양쪽 모두 글로벌 시장의 기존 강자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오던 게임을 초월하는 것이 빅게임입니다. 중국과 동유럽 회사들은 이미 승부를 시작해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검은신화 50은 약 600억 원의 개발비로 2,500만 장을 판매했고, 중국 외 시장에서도 약 750만 장을 판매했습니다. 킹덤 컴 딜리버전스 2는 역시 약 600억 원의 개발비에 초동 판매량 275만 장을 기록해서 판매 첫날에 BP를 달성했다고 CEO가 자랑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늦게 출발하는 셈인데요. 중국은 앞에 언급한 검은신화 50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도 있고, 다른 개발사들도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에 비해 우리는 한 발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써 끝난 게임은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로 우리에겐 아직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실리콘밸리처럼 개발비가 한없이 비싼 구조가 아니고요. 둘째, 서구와 동구권에 대비해서 저희는 라이브 서비스 경험 노하우가 풍부합니다. 셋째, K컬처가 우리 주변국 대비 훨씬 글로벌하게 유행하고 있고요. 넷째, 빅게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경험도 예전에 비해 많이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는 우리의 이런 장점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개발 비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중이고, 해외 개발사들도 라이브 서비스 경험이 늘어날 것이며, K컬처의 유행도 언젠간 식어갈 것이고, 유저들이 빅게임에 대해 요구한 허들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장을 뚫은 기회로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수년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앞바다를 벗어나서 거친 대양으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동안 꾸준히 규모를 키워가며 대작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작들은 우리 시장에서의 경쟁에 맞춘 우리 기준의 대작들이었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빅게임들은 낯선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의 강자들과 경쟁한 글로벌 기준에서의 빅게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20년 넘게 게임을 만들어 온 경험이 있으니 이를 기반으로 문제들을 해결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 아예 다른 물건을 만들고 파는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의 기존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것은 범선이지만 대양에 나가려면 컨테이너선이 필요하고, 범선을 컨테이너선 크기로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컨테이너선을 만들고 띄우고 대양으로 내보내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겐 낯선 도전들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우선 게임을 파는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비소프트나 락스타 같은 빅플레이어도 아니고 현지에서 마케팅하는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없고 뭐 이런 건 각오했는데, 예상외로 게임을 판매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사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 방법과도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방식부터 보죠. 우리는 사전 등록, 이름 선점, 런칭 이렇게 새 이벤트를 축으로 진행되는 마케팅에 익숙합니다. 출시일이 정해지면 우선 티저를 띄우고 사전 등록 날짜에 맞춰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출시일이 다가올수록 게임의 스크린샷이나 플레이 영상 등을 더 많이, 더 자주 풀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려서 출시일에 팡 하고 터뜨립니다. 보통 여기까지 2달 정도가 걸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2달의 마케팅이 시작되긴 전까진 개발적인 게임의 영상이나 스크린샷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글로벌의 경우는 훨씬 빠른 시점부터 게임을 공개합니다. 예를 들어 디비전 시리즈의 1편을 보면 이 게임은 2016년 3월에 출시되었는데, 그보다 3년 전인 2013년 E3에서 이미 게임 플레이어가 포함된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트레일러를 풀었다가 개발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 프리프로덕션이 끝나고 개발에 착수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뒤에 나올 걸 아는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먼저 공개하고 그 뒤로도 꾸준히 매년 새 영상을 내온 겁니다. 돈 많은 빅플레이어의 블록버스터만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브랜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나온 어바우드 같은 경우는 80여 명으로 만든 AA 게임인데도 출시 5년 전부터 트레일러를 냈습니다. 원래 멀티플레이어로 개발하다가 싱글 플레이로 노선을 튼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클레로스키르 33 원정대, 이 게임은 외주를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만 어바우드 반도 안 되는 30여 명으로 만든 걸로도 유명한데요. 그래도 대충 출시 1년 전부터는 트레일러를 내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최종 발매 몇 년 전에 공개되는 첫 트레일러에서 게임 플레이가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디비전 같은 경우는 2013년 E3 트레일러에서부터 굉장히 고퀄리티 그래픽과 흥미로운 게임 플레이를 보여줬고, 어바우드의 첫 트레일러는 대부분이 시네마틱에 게임 플레이는 아주 잠깐 나왔을 뿐입니다만 1인칭 시점에서 무기와 마법을 동시에 다루는 판타지 게임이라는 특징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이 게임은 이런 게임입니다. 재밌어 보이죠? 하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게임을 빠른 시점부터 공개하는 것은 사실 개발팀에는 꽤 부담이 가는 정책입니다. 마케팅 진행은 사업에서 하겠지만 결국 공개될 자료는 개발에서 제공을 해야 되니까
일거리가 늘어납니다. 몇 년에 걸쳐 개발을 하다 보면 게임이 바뀔 수도 있는데 몇 년 앞서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를 내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게임은 개발을 진행하면서 노하우가 쌓여 퀄리티가 올라가는데 저렇게 이른 단계에선 게임이 별로 볼만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기대치를 높일 수 없으니 영상에는 예쁘게 보이도록 꾸며야 합니다. 당장 디비전만 해도 2013년 E3 트레일러로 전 세계적인 기대작이 되었는데 런칭된 게임은 그 정도는 아니었죠. 당연히 글로벌 회사들에게도 부담이 되니까 디비전도 1편이 자리 잡고 난 뒤에 2편부터는 트레일러를 많이 내지 않았고 클레르 옵스키르 같은 경우는 출시 한 1년 전부터야 트레일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1년 전도 전에는 트레일러를 띄우고 그러려면 그보다 6개월은 먼저 준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 경험에서 보자면 어차피 마케팅은 막판 2달만 하면 되는데 왜 그 전에 트레일러의 1호행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 개발력을 써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죠. 개발에 집중하며 게임 본연의 퀄리티를 올리고 출시일이 잡히면 실제 게임으로 트레일러를 만드는 게 개발 입장에선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이게 여태까지의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런칭 전 2개월의 승부를 보는 스타일은 마케팅 효율이 참 좋은 환경인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파는 한국 회사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원래도 땅이 좁고 서울 중심에 인구 밀도는 높습니다. 강남역 지하철에 광고를 걸면 수십만 명이 보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물량을 쏟아내서 아주 폭발적으로 노출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는 조용히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와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사람은 많은데 땅도 넓어서 사람들이 아주 골고루 흩어져 있습니다. 세계적 대도시도 서울보다 인구가 적어요. 이런 시장에선 돈으로 인지도를 사기에는 가성비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니 기존 IP로 속편, 외전 같은 걸 계속 내거나 IP를 사오고 빌려오는 겁니다. 차라리 그게 싸게 먹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팔려는 건 신규 IP가 될 테고 그러면 유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언론이 꾸준히 기사를 써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트레일러를 뿌려야 합니다. 그것도 언제나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면 볼거리가 많게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요즘 이것을 잘하고 있는 동네가 바로 중국입니다. 당장 원신과 50부터가 글로벌에서는 인지도가 없는 개발사였는데 트레일러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전 세계에 충격을 주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게임이 되었고 실제로 제품이 출시되고 난 뒤엔 글로벌에서 아주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게 팬텀 블레이드 제로라던가 최근에 공개된 실버 팰리스 등이 있습니다. 효과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개발력에 누수가 생기고 부담이 되고 하니까 우리는 하던 대로 막판에 트레일러 낼래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 시장은 저렇게 트레일러로 몇 년에 걸쳐 기대감을 높여놓지 않으면 아예 팔리지가 않는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인 빅플레이어인 유비소프트도 신작은 일단 끝내주는 트레일러부터 뿌리고 시작하는데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빅플레이어가 아닌 우리가 저걸 안 한다? 이건 개발력을 좀 아끼다 망할래? 아니면 목숨 걸고 해내서 살아남을래? 이런 답이 정해진 양자택일인 겁니다. 게임 본편 제작에 있어서도 새로 배워야 할 도전은 많습니다. 일단 퀄리티 이슈가 있는데요. 그래픽 퀄리티만이 아니라 게임 플레이, 애니메이션, 대화씬 등등 게임 전반에 대한 퀄리티입니다. 이게 우리가 글로벌 트리플 A 게임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일단 견본이 있으니 목표로 할 퀄리티 기준은 명확합니다. 또 우리가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익숙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게임을 만들어 온 경험이 있으니 조금 시행착오를 겪으면 분명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을 기울여도 목표한 퀄리티에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목표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느낌입니다. 이게 이유가 뭔가 봤더니 플레이어로서 퀄리티 기준을 아는 것과 만드는 입장에서 퀄리티 기준을 아는 것은 다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봐야 하더라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둘째는
우리가 기존 게임을 만들면서 쌓아온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이 빅게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방해가 되더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간단한 대화씬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성비 높은 스토리텔링에 익숙합니다. 임팩트가 필요한 컷신은 스펙타클하게, 영상이 없는 것은 대사 중심으로 간결하게 전달하죠. 글로벌 트리플 A 게임들의 스토리텔링은 영화처럼 굉장히 섬세하고 사치스럽습니다. 캐릭터들이 대사를 읊는 것이 아니라 그 씬만을 위해 만들어진 시선과 표정 동작으로 연기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도 저런 거 만들자 하면 그래픽컬까지는 따라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디테일해야 하는지, 그걸 표현하려면 뭐가 더 필요한지가 막막한 겁니다. 사실 안 해봐서 모르는 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해보면서 감을 익힐 수도 있고 해외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서로 배우면 됩니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있습니다. 우리 가성비 방법론 안에서 게임을 개발하다 보니 그 틀 안에서 사고를 하게 되고 이게 무의식에 박혀서 경쟁작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재현하는 전반에 걸쳐서 악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사진은 중국의 어느 식당에서 파는 비빔냉면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비빔밥은 할 줄 아는 중국인 요리사가 이제 한국에 비빔냉면도 있다고 하니 비빔밥에서 밥만 메밀면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경험에 독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비빔밥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비빔냉면을 먹고 왔으면 나았을 텐데, 이건 비빔냉면이 아니라고 하면 고기를 비빔밥처럼 갈아서 내오고 비빔냉면을 돌솥에 담아줍니다. 우리의 개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게임과는 다른 게임을 만드는데 기존의 경험이 계속 무의식중에 목표 이미지를 비틉니다. 그런데 또 글로벌 트리플 A 게임이라고 하면 퀄리티만 높은 게 아니라 양도 우리의 경험을 벗어납니다. 라이브 서비스에서도 우리가 몇 달 걸려 준비한 대형 업데이트도 유저들은 한입거리라 컨텐츠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재사용한다던가 시간을 소진하는 컨텐츠를 넣어도 역부족이죠. 그런 것도 없이 손 많이 가는 고퀄리티 컨텐츠를 쌓아두고 일회용으로 소진하는 트리플 A 게임들은 이 양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봤더니 뭐 저들도 아주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닌 겁니다. 물론 어쌔신 크리드는 아주 거대한 게임이고 그보다 작은 게임을 만들면 인원이 줄긴 하겠지만 최소 수백 명 수준은 되어야 할 겁니다. 그것도 쉽진 않겠죠. 사실 효율만 놓고 보면 40명 내외가 가장 좋습니다. 서로를 잘 알고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인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게임의 크기엔 한계가 있어서 그동안 대작을 만들어 오면서 한 150명 남짓까지는 응집력은 떨어져도 조직의 힘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다만 조직이 커질수록 조직 자체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커져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는 늘리지 않다가 수백 명이 되어보니 효율이 떨어지는 수준을 넘어서 같은 비전과 퀄리티 기준을 공유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150, 200명 수준도 아주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해올 수 있었던 건 다들 만들어 본 게임을 만드는 거니까 비전을 통일시키기도 쉽고 또 구석구석 뭔가 삐걱대고 잘 안 돌아가는 구석이 있어도 꼼꼼한 디렉터가 돌아다니면서 다 고치고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만들어 본 적 없는 게임이라 비전 통일도 힘들고 사람 수는 더 많으니 일일이 디테일을 디렉터가 다 챙길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해외 빅게임의 경우엔 우리와는 조직을 굴리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어느 회사는 1스테이지는 중국 지사, 2스테이지는 인도 지사 이런 식으로 게임을 덩어리로 쪼개서 세계 각 지사에 하나씩 맡겼다가 나중에 하나로 이어붙인다고 합니다. 이 경우엔 전체 투입 인원은 1000명이 넘어도 한 지사에 투입된 인원은 100여 명 정도로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처음엔 하청을 주고 감독하다 하나의 완결된 덩어리를 위임하니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만들어진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또 어디는 700명 넘는 개발자들을 10명, 20명 정도의 소규모 조직으로 쪼개서 개발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기획팀, 프로그램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직군별 조직이 아니라 각각의 소조직에
여러 직군의 사람을 넣어서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를 만들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각의 팀은 응집력을 발휘하게 되고 또 같은 종류의 콘텐츠를 만드는 팀을 여러 두니 경쟁이 생겨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도 저런 식으로 개발하면 되는가?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저들의 환경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저런 방법을 찾은 것이고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니까 저대로 하면 되는지도 모르고 저대로 할 수 있는지도 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처음 하는 이 사이즈에선 우리가 알고 있던 방법이 잘 통하지 않더라. 새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런 대규모 조직은 구성하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이제까지는 만들던 게임이니까 우리가 이런 거 만든다고 간단하게 설명해도 다들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게임은 짧게 설명하기 힘들고 길게 설명을 해도 다들 다른 모습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이건 줄 알고 만들어 봤는데 그게 아니라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많고 난 이런 게임 만드는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반대로 잘한다고 해서 보셨는데 사실 이쪽은 잘 못하더라. 이런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이게 그나마 조직의 하나의 비전으로 잘 정돈된 상태에서 신규 인원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라면 익숙치 않은 것이라도 서로 배워가면서 조직에 녹아들고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기존 멤버들도 비전을 완전히 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니 더더욱 조직의 비전을 통일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필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트레일러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목표로 하는 퀄리티가 어떤 수준인지 영상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으니 비전을 통일하기가 쉽습니다. 또 사람 뽑을 때에도 이런 게임 만들다고 영상을 보여주면 실제로 할 줄 알거나 최소한 좋아하고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퀄리티를 높이기에도 유리합니다. 실제로 50도 처음 트레일러 나올 당시엔 사람이 안 구해졌는데 트레일러 띄우고 나서 이력서가 수만 장씩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 뽑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고 다시 조직 굴리는 건 또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빅게임을 만들면서 저희가 겪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발견한 소위 known unknown 문제의 몇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known unknown은 우리가 아직 해답은 모르지만 적어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된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엔 지금의 우리가 그런 게 있는지조차 아직 모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unknown 역시 앞으로의 빅게임 개발 과정에서 자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unknown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많은 경험자들이 우리 앞에서 그 문제를 마주쳤고 그 난관을 통과해서 그들의 빅게임을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이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문제라면 정답이 있는지부터 확실하지 않은 막막한 문제들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후발주자의 이점이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우리에게 기회의 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영원히 열려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 있는 문제건 처음 보는 모르는 문제건 숙제들을 빠르게 풀어서 빅게임으로 시장을 뚫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NDC가 더욱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안 되니까 뭔가 바뀌어야겠다는 걸 알아도 그걸 그냥 혼자서 해결하려고 할 때보다는 여럿일 때 뭘 바꿔야 할지 빨리 알고 많이 고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일간 발표해 주실 분들은 업계의 최전선에서 일하시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발표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누구보다도 한국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갖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가 서로 많이 배우고 또 알려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